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이 3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정책, 접경지역 잠재적 구성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사점에서 첫 번째는 교통투자의 필요성입니다. 남북한 자유왕래, 남북통합에 대비해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접경지역 교통투자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통합이 된 후에 접경지역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기를 놓친 투자다. 그래서 교통투자는 사전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서독 간의 이 예를 보면은 접경지역의 우선순위 결정 시 특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의 보조율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노선 결정, 역세권 개발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조정 제도 문제인데 국고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제도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지방양여금 제도가 지방도로 투자의 핵심적 재원이기에 도로 사업에 배분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중앙과 지방정부는 동반자형이나 중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상호 협력 관계를 발전해야 하고 지방 분권, 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죠. 지방도, 시, 군도 물류시설과 같은 교통투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투자의 지방 분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주는 시사점인데요. 접경지역의 정부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가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낙후가 분단에 의한 결과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중앙부처의 통합적 추진체계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어서 있는데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업 등 이러한 전체 사업에 있어서 부처 간의 칸막이가 있죠. 그래서 칸막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군과 지역사회의 전문적 추진체계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행정기관과 군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군과 행정기능이 통합하는 전문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광역적 종합적 추진체계 면에서 쇠퇴하고 침체하는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정부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면 2중, 3중의 토지 이용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은 DMZ 지역의 사업 추진체계 면인데 DMZ의 세계 생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접경지역의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 간의 이해의 조정, 협력을 위한 중간지대의 전담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의 논의 가능한 추진체계면인데 접경지역 발전을 통해 통일의 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목적 하에 기능적인 문제를 보면은 개별적 단편적인 지원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되고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 도모, 마지막으로 접경 지역 내 지자체 간의
영계협력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그런 추진체계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추진체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보면은 첫 번째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추진체계 신설 운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추진체계 신설 운영이 필요하다.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추진체 신설 운영이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세부 이유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접경지역 관련 종합적 행정 업무의 능률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서해 접경지역 협력에서의 시사점인데 첫 번째가 공동으로 개발, 보존 등 사업화를 통한 협력 정진인데 현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의 연안국가, 그 다음에 홍해 해양평화공원, 스웨덴과 핀란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는데 특히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공동으로 개발, 보존 등 지역의 공동 사업화 방안을 창출하는 데는 신뢰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안국의 협력을 통한 3국의 어업활동 제한인데 3국의 어업활동은 연안국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것으로 연안국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면 베링 공해에서의 명태어로 중국 어선 등 우리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남북의 공동 대처, 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국 간의 긴장 정도에 따른 순차적인 사업면인데 긴장 완화에 적당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홍해 해양평화공원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아카바 연안에 있는 그 섬인데 이 평화공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 보존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바다 목장 사업을 한다면 보존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 인도적 사업은 지금 개성공단이 중단되어 있지만 만약에 진척된다면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 추진 체계 형성입니다. 연안 접경 지역의 공동조사, 사업 실시를 공동 감독할 수 있는 지역 추진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중부 베링해의 명태, 그리고 홍해 해양평화공원,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바렌츠해, 이 전 예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국가적으로 협력하고 국가적인 협력이 끝나면 지역 협력으로의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기구의 지원입니다. USAID, 유네스코, UNDP 등 이런 어떤 국제기구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면은 서해 접경지역의 분쟁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도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국제해양법 적용 곤란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가 남과 북이 상호 협의함으로써 조정을 해야지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잠재적 분석 시사점인데요. 접경지역 활용을 위한 잠재적 분석은 남북 접경지역의 활용 방안, 단계별 추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건 분석을 보면은 강점은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공간적인 위치가 좋고 환경 생태 기반, 문화 역사 생태 자원, 활용 가능한 토지, 자원 이런 것이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개발 잠재력도 있고 또 남한의 기술 자본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한 면이 강점이죠. 약점으로 본다면 군사시설, 자연환경 보전구역이 아주 많이 지정되어 있죠. 그러므로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 훼손의 위험 부담도 있고 따라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면은 약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적인 면은요.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평화지대 조성에 따른 환경경제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필요성도 지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면은 갈등과 대치의 공간이죠. 그래서 또한 군사 시설이 있음으로써 지역의 개발 속도가 이렇게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NEP에서 제시한 북한의 16개 요구 사업은 여기 제시된 내용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활용을 위한 시사점인데요. 접경지역의 개발과 북핵 문제 해결한 후에 남북교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신뢰 구축과 남북 양측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활용 방안과 추진 과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남북 협력을 위한 여건 변화에 따른 접경지역의 새로운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 산업별등을 조성하는 등 남북 협력의 장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되겠다. 네 번째는 남북한 하나의 시장이죠.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 시장을 이룸으로써 남북한 경제 공동체 실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가 남북 교류 협력이 남북한 경제 격차를 축소하고 미래 한반도 차원의 공동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인데 정부는 법, 제도, 인프라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 활동과 인도적 지원의 추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성장, 남북관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